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어제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공부 많이 합격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꼭 내년에 본인들 이름을 거기에다가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적법은 한 문제 그때 문제 있다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은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그게 법에서 이미 삭제되고 없어진 절차였는데 시행령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남아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거 그냥 돼가지고 원래 처음에 의도한 대로. 자, 그래서 그 지적법 하나 그 구제된 것은 조금 이제 좀 그렇고 1차가 이제 민법 하나 개론 하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합격 수가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오히려 1,000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에 다른 사람 합격한 것은 사실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꼭 여러분들도 거기에 명단 올리시고 합격자 모임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 물론 중요하다가 아니라 제일 꼭 알아야 될 것, 그거 좀 간단하게 말하고 진행할게요. 그 지적 토지 이동 및 그에 따라 지적 정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적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적 형식주에 따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소유자 말고도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위한다라는 말은 우리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대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했고,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적에서는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대위할 때 사업은 공공사업이지만 이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업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청해야 될 사람 신청을 안 해버리면은 그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이런 말 했었고, 그럼 그에 따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할 때 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뜻인데, 그때 정리하는 내용은 크게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가 정리가 된다 이랬죠. 그러면 이 부분, 자 지적 정리 파트 토지 표시 소유자 이 부분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따로 빼서요. 자 지적 정리한다, 토지 표시하고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정리가 된다라고 할 때 지적 공부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장이니까 이 토지 대장 정리하는 거, 이걸 보면서 동시에 등기부랑 연결시켜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연결돼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토지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할 때 그때 사유는 토지의 이동이죠.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이걸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죠. 토지 표시 대장에서 정리가 돼요. 과손으로 이런 게 예를 든 거죠. 그러면 대장은 바뀌었는데 등기부 토지 표시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를 변경 등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변경 등기를 촉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변경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가 정리될 때 하는 거니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다만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왜? 신규 등록할 때는 이게 등기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촉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리됐으니까 이렇게 자 변경 등기 촉탁합니다. 이때 촉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신청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그때 그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한다. 그렇게 촉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그걸 접수를 해요. 접수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등기부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등기부 다 정리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관청한테다가 자 등기 마쳤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 소관청은 다시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하고. 그래서 소유권자는 구청 가가지고 내 땅 지목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나중에 정리된 걸 보니까 등기부까지 싹 다 정리가 됐다고 통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정리될 때는 이때 기준이 등기부인단 말이죠.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럼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소유자가 을이다라고 써버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써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을 하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는 대장에도 써지고 등기부에도 써지는데, 자 토지 표시는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즉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 등기부가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역시 등기부에 써지고 대장에 써지는데 소유자는 등기부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에 따라 통지가 되면 대장이 정리되고, 이 구조다. 진짜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네, 지적 측량을 하고 싶어. 그럼 측량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의뢰인이. 그럼 의뢰를 자, 할 때 누구한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한다.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측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제출합니다.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제출하고 나서 이제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그럼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이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거 잘 됐나요? 라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적 소관청한테 주로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검사를 다 하고 났으면 이제 검사 잘 났다, 통과됐다라고 해서 측량 성과도가 교부가 되고 그 측량 성과도를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의뢰인이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게 되고 수행자가 측량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검사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검사 의뢰 받은 소관청이 검사를 한 다음에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주고 수행자가 다시 의뢰인한테 주고 그래서 의뢰인, 수행자, 소관청을 갔다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때 이 측량할 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때 검사할 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측량할 때 기간, 검사할 때 기간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규정이 3개인데 먼저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류적 불문하고 다 똑같다.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측량 있잖아요.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역 종류 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측량 의뢰, 이제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봤는데 기준점이 없다면 그럼 기준점을 만드는 또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규정이죠. 그래서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뢰받은 수행자가 의뢰받은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는 그때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은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분할 측량을 의뢰를 받았다. 자, 분할 측량을 의뢰를 받았으면 이때 분할 측량할 때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준점이 있어야 측량을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없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그 만든 다음에 측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지 주변에가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뭐 이만큼 떨어진 여기에 한 4km 밖에 있더라. 그럼 4km 밖에 있는 기준점을 갖고 측량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날짜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돼서 기준점이 15점 이하다.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을 가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5점이 초과되면은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을 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산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더하라 소린가요? 어디에다가? 여기. 분할 측량 의뢰받은 이거 있잖아요. 분할 측량할 때 이때 걸리는 그 기간에다가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 기간을 더하라 그 소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7점 분할 측량 의뢰를 받았는데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17점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17점 설치하는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 측량 기간이 5일이 걸리는 거예요. 5일. 그러면 이 규정의 특징은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측량 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은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것도 역시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17점을 설치한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5일. 그리고 이제 분할 측량 의뢰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분할 측량할 때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걸린다 그 말이에요. 토탈 하면은 19일.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진다. 기준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날짜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똑같다라는 거. 그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아까 1번 규정에서는 이 규정에서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 무조건 5일, 4일 딱 못 밖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1번 규정하고 2번 규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때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규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규정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하면 어디 갔어요? 3번은 제가 안 써놨네. 서로 합의하면 그 합의한 것이 더 우선하다. 이런 말 했었죠.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근데 그 합의에 쓴 기간 중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청량 검사 기간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청량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우리는 지난주에 정리했지. 어때요? 다 기억이 나버렸어요? 기억이 다 난 건 아니었지만 이걸로 보여드리니까 맞다. 저거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기법 바로 들어갔어요. 그 등기법에서는 이제 뭐 했냐라고 할 때 이 결국 등기법이라는 게 나중에 등기부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개 장으로 나눠서 보지만 결국 이 등기부 안에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제일 앞에 제 1장에서 등기할 사항을 봤어요. 제 1장에서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할 사항이 뭐냐? 이걸 했던 거죠.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는 싹 다 등기된다. 등기 안 되는 토지는 없는 거다. 바다 빼고 다 된다 이렇게 했고 이제 건물로서 이제 건물이 등기될 때 요건 갖춰야 되잖아요. 뭐 지분과 벽이 있고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고 뭐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그런 말했고 또 건물에는 일반 건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말했고 건물의 개수를 따질 때 물리적 구조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 고려한다. 그래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일반 건물로 할지 구분 건물로 할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그런 말. 그리고 이제 이게 표제부 쪽에서 언급한 내용이고 갑구와 을구 쪽에서는 이제 등기되는 권리가 나온다고요. 권리가. 그러면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의 갑구와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는 총 8개예요. 그 8개 중에서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 써지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구에 써지고 8개 중에 소유권 갑구에 썼으니까 나머지 7개 권리 있잖아요. 그 7개 권리가 을구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등기되는 권리에 뭐가 있나? 그것만 한번 써보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등기되는 권리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제일 기본 소유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부동산 빌려 쓰는 권리가 용익권이라 그랬죠. 용익권에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게 다른 사람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익권. 그 다음에 돈 받을 거 있는 거 안 떼이고 받으려고 담보로 잡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담보권이라는데 뭐가 있어요? 저당권, 권리질권이라고 있어요. 권리질권. 그 채권담보권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익권, 담보권, 소유권. 소유권은 갑구에 써지고 나머지 7개는 을구에 써진다. 여기서 사실 다 채권담보권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언급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나머지 갖고 설명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본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할 건 했죠. 그럼 오늘 뭐 하냐? 오늘 할 것은 여기 그 384페이지 여기 들어갈 차례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84페이지 한눈에 보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다시 보세요. 방금 이 표제부 갑구 을구에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 했는데 표제부에는 무엇을 등기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갑구 을구에는 뭐가 등기가 됩니까? 권리가 등기돼요.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이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부동산에서 용어가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갑과 을구 쪽에서 등기되는 게 권리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온다?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가 하나가 등장한 거야.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그러면 여러분, 자 부동산의 일부가 어떤 뜻이겠다라는 것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려집니까? 부동산의 일부라는 게 이런 것 같다라고 그려지나요? 전혀 안 그려져요? 빨리 그리세요. 네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빨리 그려봐라. 나는 그거 들으러 갔다. 그렇지? 그럼 이게 보면은 부동산의 일부라고 할 때 부동산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건물 물론 아파트인데 아파트 평면도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뭐냐? 이게 부동산일 때 이 침실 방이거든 방? 이 방 하나하나가
방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그럼 토지의 일부라고 말할 때 뭐가 토지 일부냐? 이게 한 필지라고 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필지라고 치는데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은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딱 여기구나라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여러분 건물 일부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서 여기 이러면 범위가 딱 특정이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방 3개 중에서 현관 오른쪽 방 그러면 어떻게 특정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아니 부동산 땅 건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서 그 이 방, 둘째 방 이러면은 딱 이거구나라고 정해지는 거잖아요. 토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한 필지라고 쳐보고 한 필지 중에서 여기까지 이거 딱 그러면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여기구나라고 딱 범위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일부, 건물 일부 합쳐가지고 부동산의 일부. 특징은 범위가 딱 눈에 보이니까 정해지는 거지. 그럼 이게 방금 좀 전에 제가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말 했잖아요. 이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뭐가 나오냐?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자 소유권의 일부는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려라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시면 이 땅이 있다고 쳐. 이 땅이 한 필지예요. 한 필지가 원래 갑이 소유자였어.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과 병이 2분의 1씩 부부거든. 부부가 공동으로 이걸 취득한 겁니다. 공동으로 을과 병이 2분의 1씩 공동 명의로 취득한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현재 소유권자 누구예요? 을과 병이지. 그럼 을은 소유권을 다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 일부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을이 소유권을 다 갖는 건 아니지. 소유권 일부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를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소유권의 일부라고 그래.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이거 지분을 말하는 지분. 이게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뭐라고요? 지분. 공유지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유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자, 이 필지에 대해서 을과 병이 2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이 필지에 어디까지가 을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 이 건물, 이 아파트 지금 33평인데 25평 같은데요? 그럼 25평?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걸 을과 병이 지금 2분의 1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을이 남편이거든? 어디까지 남편 거예요? 뭐 화장실, 현관, 여기 주방 이쪽으로? 이게 남편 거고 안방, 방색 나머지가 다 와이프 거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여기다 라고 범위를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지분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은 여기입니다라고 범위를 딱 특정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은요 범위 특정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징,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이 방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부동산이고 이 건물이고 이 건물에서 이 방만 좀 빌려주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용의권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까? 이 방만 빌려달라. 된다 안 된다? 되죠. 자취나 하숙했던 분들 옛날에 집을 빌렸어요, 방을 빌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 방 빌렸잖아. 이거 빌려주는 거 되는 거예요. 용의권. 자, 이 땅을 이렇게 있는데 이 땅 600평이거든. 그중에 200평 부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빌리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다가는 용의권 설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분할해야 되는 겁니까?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의 아파트인 상태에서 여기만 빌려주는 거 되는 거고 600평 한 필지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200평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분할하지 않는 상태로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의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자 이 땅, 이 건물 이게 지금 건물인데 여기만 팔아갖고 소유권 넘기는 게 가능한가? 어때 되겠어요? 아우 내가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를 쓰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좀 팔려고 이거 좀 사봐 소유권 이전 해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뭐 시세로 한 6억 해. 6억 하거든. 근데 뭐 방 하나 이게 한 2억은 되는 것 같아. 아니 뭐 한 1억 1.5억은 된 것 같아. 그 은행에 5천만 원 대출 받으면서 자 은행에 5천만 원 대출 받으면서 내가
우리 집 한 6억짜리 집 되는데 이거 다 담보 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작은 방 이거 여기다만 저당권 설정해 줄게. 그러니까 등기 좀 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걸로 해볼까요? 이게 지금 토지 한 필지란 말이에요. 토지 한 필지인데 자 이게 600평 한 필지거든. 이 중에서 이 부분. 자 200평 부분만 여기 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가능한가? 된다 안 된다? 200평 부분만 자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만 이게 600평이 한 시세 6억 하는데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으면서 한 200평 부분 여기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어때요? 이게 건물 일부를 파는 거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건물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것은 안 된다. 이건 다 동의하셨어요? 그건 맞아.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거 어때요? 여기 토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똑같이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듯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잘라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치 잘라서 팔면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 잘라서 파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일필지인 상태에서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거냐? 이만큼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물어봤냐? 원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선생님 잘라서 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틀려버린다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아까 방 한 칸 저것만 소유권 이전하지 못하고 저기만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다 알아. 왜? 저거 못 자를 것 같거든. 근데 토지는 잘라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토지 물으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거거든.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나 합쳐서 부동산의 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저당권 안 돼요. 아니 이거 왜 안 되냐? 난 해본 적 있는데 잘라서 먼저 분할을 해. 그러니까 봐요. 이걸 만약에 이걸 하고 싶잖아 200평을. 그럼 200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200평을 먼저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는 순간 이건 한 필지야. 분할이 되면 이게 한 필지라고 필지의 일부가 아니라 딱 분할이 되는 순간 이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지. 그냥 1필지인 상태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당권도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할하면 되지 않냐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지. 근데 분할하는 순간 그건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필지, 부동산 한 개가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라는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거 이해가 되면은 여기 설명하는 것도 알아듣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을이 지분 2분의 1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을은 이 건물을 지금 을과 병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거든. 그때 을이 2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게. 어떻게? 이거 되겠어요?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게.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은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아까 을은 2분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이 건물에 어디까지가 을 거예요? 모르잖아. 그건 안 되잖아요. 비율이거든 지분이라는 것은. 근데 이 용의권은요 반드시 범위를 특정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빌린다, 여기를 빌린다라고 범위가 딱 정해서 이게 설정이 되는 것이지 용의권은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쓸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분은 범위를 딱 특정할 수가 없는데 용의권은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상에다가는 용의권 설정이 X 안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이때 을이 지금 병하고 부부관계인데 지금 이 건물을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은 자기 지분 2분의 1을요 정한테 팔아갖고 소유권 이 지분 넘겨버리는 거. 이거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 가능하다 안 된다? 병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팔고 넘기는 거 된다 안 된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했겠지? 이거 되는 거예요. 됩니다. 지분은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공유자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분 이전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을이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그럼 내 지분 2분의 1에다가 내가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을 지분 2분의 1에다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때 병한테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겠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못 갚으면은 내 부동산 경매시켜 가지고 니들이 돈 받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말은 내가 약속 못 지키면 경매시켜서 내 부동산 팔아서 네가 돈 받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나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경매시킬 때 자 이때 을의 지분 2분의 1만 경매할 수 있는 겁니까? 병 지분 2분의 1도 경매할 수 있겠을까요? 어때요? 을 지분 2분의 1만 담보로 지금 잡혔잖아요. 그렇잖아요. 을 지분 2분의 1만 지금 저당권 설정됐잖아. 그럼 을 지분만 담보로 잡혔으니까 나중에 경매로 팔 때도 뭐만 파는 거예요? 을 지분 2분의 1만 파는 거지.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수업 들어오기부터 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 목소리 들은 순간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까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업한 지가 지금 뭐 아까 이거 조종하고자 하는 거 한번 5분 됐다 치고 지금 3분 됐거든? 23분 됐는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오늘 너무 감미로워요. 정말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달콤하세요? 커피 마시면 딱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감아버리는 거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경매를 시킬 때 담보를 잡고 있는 게 경매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 지분 2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면은 경매할 때도 을 지분 2분의 1만 경매가 되는 거지. 이게 병 지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게 을이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은행은 어때요? 병한테 가가지고 승낙세를 받아오라 그래. 왜 그러냐? 이게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시켜야 되는데 을 지분만 경매 내놓으면 잘 안 팔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한테 승낙서를 받아와라 라는 말의 의미는 병의 지분까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싹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은행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을이 여기 저당권 설정할 때 됩니까? 그럼 은행에 있는 분들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해줘 봤으니까. 근데 이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해줬던 거야. 어때? 말 알아들었죠? 아니 지분을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금 지분을 이전 듣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분의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경매라는 말은 경쟁 매매거든. 파는 거예요. 매매라고 경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이 되면 저당권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이전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 알아들었어요? 이거 선생님 나 그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문제 풀으면 그렇지는 않아. 이걸 제가 OX라래. OX. 제가 OX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거 OX 100% 시험에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빼고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지문 한 개라도 반드시 나가고 우리 부동산 여기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공부할 때 이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여.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의 특정한 부분이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약간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순간 지분으로 바꿔요. 지분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거 떠올리면서 지분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조금 수월해진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밑에 연습해가지고 번호 6개 있거든. 한번 읽어봐요. 답 가리고. 한번 답 체크해봐요, 여러분들이. 잘 됐어요? 어떻게 마음처럼 쉽게 잘 됩니까? 다 맞아버렸어요, 6개를?
몇 번을 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문장 6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하나도 안 불편한 게 없어요? 뭐 하나 편한 게 없어요? 아까 이렇게 말할 땐 다 알아들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지문 6개 만든 거지. 그러면 거기서 자 1번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 물어본 거예요?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지 여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되겠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까 아파트 방 한 칸 여기다가 저당권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안 된다지.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어때요? 여기 봐봐요. 여기 1번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해 줄 때 이게 분할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틀렸지. X.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라고? 지분으로 바꾸세요. 그럼 지분에다가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지분 있잖아요. 지분에다가 전세권은 안 된다. 이렇게. 다음에 4번 5번 소유권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뭘로 바꾸라고요? 지분.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토지의 공유자 중에 1인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공유 지분에다가 전세권이 되나요?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 때는 마음처럼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쪽의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개념을 구분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헷갈리면 이쪽에 금방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쉬워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분이야.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 개념이라고. 근데 그 추상적 개념의 또 일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 아, 이걸 지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서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등기부 상에서 보게 많은 등기들이 있어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규 등록 설명할 때요. 자, 이게 처음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어.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소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둘 다 같이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질 때 그 소유자 정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소유자 정리할 때 어떻게? 원래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장의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라는 말 했었죠. 그죠? 그 말 기억나죠? 그러면 신규 등록 당시에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언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언제? 뭘 할 때 만들느냐. 이게 보존등기야. 보존등기. 보존등기라는 게 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있거든. 이 보존등기라는 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등기. 최초의 등기이고 이 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등기로서 그 등기를 할 때 등기 기록이 개설돼 등기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때 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보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로 가가지고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존 등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로 가야 돼. 가가지고 내가 이거 새로 만들었으니까 보존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라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앞에는 반드시 무슨 권리가 붙어요?
소유권. 그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다란 말. 최초의 등기. 포인트는 최초의 등기야. 최초의 등기. 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그래서 보통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 여러분 설정 등기라는 말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 설정 등기. 참 많이 보게 돼.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자꾸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정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설정. 그럼 설정한다는 말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설정. 만들어서 정한다. 설정한다. 건설한다랄 때 그 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설정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게 등기하면서 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설정 계약이라는 말 할 때 그럼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계약 당사자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매 계약 당사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 아니 뭐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러죠. 물론 맞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너무 길어. 줄여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계약 당사자를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설정 계약의 당사자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무슨 무슨 권 설정자, 무슨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쓰거든. 이 앞에가 전세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자 누구와 누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전세권을 쓰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원인은 뭐냐?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앞에 저당권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 할 때 그때 당사자는 자 누구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자 전세권 설정자라고 치고 전세권 설정자를 그대로 풀어서 말해봐요. 자 전세권 설정자란 뜻이 뭐예요? 그대로 풀어서 말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이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이 만들어준다는 뜻이니까 전세권을 만들어준 사람,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입니까? 빌리는 사람인가요? 건물주. 그럼 전세권자라는 뜻이 뭐예요? 전세권자. 전세권의 권리자. 전세권의 권리자를 줄여가지고 전세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리자를 줄여갖고 권자라 그러거든요. 전세권의 권리자. 빌리는 사람이지. 그럼 저당권이라고 바꿔보면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은행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당권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을 만들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준다? 저당권은 담보권이에요. 돈을 안 갚으면 경매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지. 그럼 그 저당권의 권자, 저당권자는 누가 되겠어? 저당권자. 건물주요, 은행이요. 은행이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주냐고요. 건물주지. 저당권 설정자는 이게 건물주나 땅주인을 말하는 것이고 저당권자는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저당권을 누가 만들어주나요? 그러면은 은행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은행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은행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채무자가 일반인이고 저당권자가 은행이라는 거지.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라고. 이게 자 저당권은 은행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 주인이나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건물주 땅 주인을 우리가 저당권 뭐라 그래요? 저당 설정자. 은행은 저당권자. 이렇게 알아듣겠죠? 보세요. 설정.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새로이 소유권 외유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다. 자 계약으로 소유권 외유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걸 보고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그때 이 계약 당사자를 무슨 무슨 권 설정자, 무슨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권을 넣든 저당권을 넣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전. 자, 이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참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전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자, 칠판 보시고. 자, 이전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 나올 때 자,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해가지고 최초의 등기인
자, 김석 씨가 이제 소유권자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그 산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원인은 매매고 소유자는 김희박 씨한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자, 저당권이 지금 주여신이가 저당권자야. 주여신이가 저당권자인데 그럼 이 저당권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겨주고 이렇게 이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권리는 다 넘길 수 있거든. 그럼 그때 무슨 등기 하겠어요? 그때 저당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이 나왔는데 자, 소유권자가 바뀌었어. 소유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저당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하고요? 저당권 이전. 그럼 전세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하겠어요? 전세권 이전. 지상권자가 바뀌면 지상권 이전.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 이전 등기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나 그런 건 아는데 그게 진지하게 말하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가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계도 아무리 고장이 났어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면서요.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자, 이전이라는 말 알아들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변경이라는 말이 있거든. 변경 칠판 봐봐요.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변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자,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여기 등기부상에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거든요. 여기에가 전세금이 써지고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써지고 존속기간이 써지고 전세권자가 써져요. 여기서 이 전세권자가 지금 우성규 씨인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봐요. 응? 김진으로 바뀌었다고 쳐봐. 그러면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 그런데 여기 써진 내용 중에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있잖아요. 요걸 보고 이 전세권의 내용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세권의 내용. 그럼 여기 써진 건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럴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전세권 변경 등기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한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 변경 등기 한다라고 썼는데 뭐가 바뀌었냐라고 봤더니 전세금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바뀌었고 존속기간이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바뀌었어요. 기간 2년 연장되면서 금액 5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보니까 지금 내용이 바뀐 거죠. 권리자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내용. 자, 변경 등기는 뭐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라고요?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게 변경 등기라고. 권리자가 바뀔 때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과 변경은 둘 다 바뀐다는 뜻인데 근데 뭐가 바뀌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봐보니까 여기에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가 써졌어. 그럼 저당권자가 지금 주식회사 국민은행인데 자, 이거 만약에 뭐 하나은행으로 바뀐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런데 여기 써지는 이제 채권액과 채무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 저당권의 내용이야. 내용. 그럼 채권액이 바뀔 수도 있고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거든. 자, 이랬을 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등기 합니다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니까 이때 채권액이 바뀌었네요. 채권액이. 이렇게 해서 이전과 변경은 둘 다 바뀐 거지만 이전은 권리자가 바뀌는 것이고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3번 봐봐요. 3번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인 권리자의 변경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권리자의 변경. 이거. 그 다음에 4번 변경 봐보니까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한다.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이나 전세금의 증감 끊어주고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감 끊어주고 지금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게 바뀌면 이제 그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됐고요.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처분 제한 등기라는 말보다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가 뭐 가압류 등기가 있고 가처분 등기가 있고 그래. 자, 거기 들어보시고 이런 가압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럼 가압류는 주로 어떠한 경우에 한답니까?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어. 자, 가압류는 주로 언제 하냐면은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한 4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4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을은 저걸 강제로도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채권자가. 그러려면은 갑의 재산에 뭐 있나라고 찾아봐요. 근데 갑의 재산에 뭐가 있나라고 했더니 건물에 하나가 있네요. 그럼 저 건물에다가 어떻게 강제로 조치를 취해서 돈을 받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럴 때 뭘 하는 거라고요? 가압류. 그러면 채권자 을이 저 건물에서 내가 4천만 원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원에. 법원에다가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가 뜨고 있다고. 그럼 뭐 소리도 안 나는데 뜨고 있어. 원래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얘가 소리가 나면 고장 난 거야. 소리는 저만 나야 돼. 그럼 이게 갑이 이제 을이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해요. 이때 이 사람이 진짜 4천만 원 채권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저 건물이 갑소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된단 말이지. 그럼 가압류 결정했다고 그래. 가압류가 결정됐으면 등기소에다가 저거 건물 가압류 되니까 등기해줘요. 그래가지고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촉탁이란 뜻이 뭐였어요? 신청한다.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촉탁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관공서가 누구예요? 법원이잖아, 법원. 법원이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으니까 가압류 등기 촉탁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뭘 해야 되겠어요? 저 건물 등기부 꺼내봐야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다 가압류 등기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 가압류 등기가 뭐라고요? 촉탁 등기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어때 말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가압류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돈 받을 거 있는데 채무자가 안 갚으려고 그럴 때. 그때 강제로 받는 조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당권도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잖아요. 그럼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어떻게 달라요? 저당권은 처음부터 담보로 잡혀주는 거. 계약을 통해서 담보로 잡혀주는 거. 처음부터 계약을 통해 담보로 잡혀주는 게 저당권이고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어. 담보가 없는 채권인데 근데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 뭐 월급이 밀렸거나 아니 납품을 했거나 근데 대금 못 받았거나 이럴 때 담보 잡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강제로 돈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 근데 강제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가압류는 절대 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원에 가야 돼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먼저 받아야 돼. 받고 나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가처분이라는 말 들어봤죠? 가처분. 가처분은 또 어떨 때 하는 거래요?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을 줄여서 가처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등기상의 소유권자는 갑으로 돼 있지만 병이, 자 병이라고 해볼게요. 병이 이 건물이 내 거다. 내 거니까 네 소유권 나한테 넘겨라 라고 갑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무슨 소리야 내 건데 이렇게 하면서 둘이 다툼이 있어. 이렇게. 그럼 다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은 도저히 안 되니까 갑을 상대로 소송할 거란 말이에요. 소송해가지고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갑이 다른 놈한테 팔아버리면 병이 갑을 상대로 한참 소송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갑이 다른 놈한테 이렇게 팔아버리면 나중에 병이 갑 상대로 재판에서 이겼다고 쳐봐요. 소유권 이제 이전해라고 판결을 받았어.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소유권이 정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은 판결을 받았으니까 자기한테 소유권 넘겨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겠어. 그거 안 돼요. 지금 병은 갑한테 이긴 것이지 그 판결 효력이 정한테 미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자면 그럼 병은 또 정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거나 어렵게 된 상황을 막아놓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갑으로 하여금 못 팔게 막아놓고 해야 되거든. 그때 하는 조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처분이에요. 그럼 가처분하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갑과 을이 이제 분쟁이 생겼어. 아니, 여기서 이 을을 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제가 방금 정의라 그랬죠. 병이라 그랬어요?
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병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야, 저게 뭐냐 안 보인대? 오케이, 병. 이렇게. 그때 이제 갑이 협조를 안 하니까 병은 법원에다가 뭘 신청한다고요? 가처분. 이게 가압류도 그렇지만 가처분도 지가 혼자 하고 싶어서 못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가처분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하게 되면은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해줘요. 라고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촉탁을 받은 이 등기소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등기부 꺼내는 거지.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가처분 등기 쓰는 거라고요.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도 대표적인 촉탁 등기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처분 제한 등기라고 말을 했을 때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이거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이 근데 가압류, 가처분의 특징은 채권자가 하고 싶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법원.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가압류, 가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야만 할 수 있는 등기라고. 알아들었죠?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 구조 자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 구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나중에 우리 다 체계가 들어갑니다. 이 그림이. 체계 들어가니까 지금 미리 막 안 그려놔도 돼요. 미리 나 교수님 때 오후에 복습하고 싶어서 그리는데요. 마음이 가상하죠. 그럼 그려놔야 돼. 근데 오후에 안 본다라는 게 문제지.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하여튼 알아들었어요?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많이 보게 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구조 이 그림 이거 아주 많이 보게 되니까 조금 다음 주 또 봐야 되고 계속 봐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 한 번만 확인합시다. 가압류 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때 그 채권은 담보가 있다 없다? 없어. 담보가 있으면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요. 담보가 있단 말은 저당권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압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담보 없는 채권에 대해서 강제로 돈을 받게 한 조치. 가압류고. 자, 가처분은 언제 하는 거고? 금전 외의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조치다. 금전 외의 청구권. 그러니까 돈 받을 때 하는 게 가압류고 돈 받는 거 외의 청구권 보존할 때 가처분하는 것이고. 그럼 밑에 용어 정리 봐봐요.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여기까지. 거기가 줄쳐놔 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러면 돼. 돈 받을 거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읽으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봐요. 가처분.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이 문장 핵심은 금전 외의. 이거야.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 이거. 금전 외의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지. 금전 외의 청구권 보존할 때 하는 조치. 이걸 뭐라 그러고요? 가처분. 보통 말을 할 때 가처분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처분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소멸 쪽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말소 등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기부상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시험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런 걸. 이걸 갖고 문제 내겠어요? 이건 문제를 내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용어들을 모르면 이 용어가 빠져갖고 문장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매번 문장에 들어간다고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을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걸 물어보고 이 계약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권자라고 한다.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 중에 들어가 있는 용어지. 알겠죠? 진짜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재미있는 등기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